차가 흔들리는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자 난 서서히 속력을 낮췄다. 자연스럽게 고개가 풀이 우거져 있는 차창 밖으로 향한다. 이곳은 내가 어릴 적 자랐던 마을. 지금은 마을이라고 할 만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랬었다. 한때 연근 곡식들을 키워냈던 논밭은 관리가 되지 않아 우거진 잡초들이 뒤엉켜 있었고, 마을의 초입을 알리던 소떼도 썩어버려서 형태가 온전치 못하다. 난 차를 세우고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 허름하게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아 있는 집으로 향했다. 이 마을에서 아직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가족들마저 흩어졌음에도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하셨다. 난 낮은 담장이 문을 지난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고장난 TV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방에 앉아 계셨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왔냐고 말하는 아버지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가져온 식료품을 별채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안채로 향하던 중 유독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 하나를 지나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그 안을 바라보았다. 그 방은 언제 봐도 30년 전 그대로였다. 아기자기한 목재 책걸상과 한쪽에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이부자리,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빛이 많이 바랬지만 싱그러운 소년의 초상. 난 책상의 서랍을 열어본다. 그 안에는 솔방울에 새끈을 엮어 만든 조악한 인형들이 가득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만졌다. 입김에도 흩어질 듯 가벼운 그것들을 손에 쥐자 나의 기억 속에서 한 소년이 나타난다. 나의 사랑스러운 동생, 그리고 동생과 함께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질끈 눈을 감는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을 가시라니까요. 됐다. 식사를 하다 말고 속이 답답하다며 일어나는 아버지가 걱정스럽다. 병원에 가자는 말을 꺼냈지만 언제나처럼 단호한 거절이 돌아올 뿐이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멀거니 지고 있는 해를 바라보고 계셨다.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라도 알면 정말 좋으련만. 그렇게 중얼거리는 아버지 너머의 하늘이 서서히 어둠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저무는 햇빛 속에서 산은 요상한 보랏빛으로 잠겨 들어가는 듯 보인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술을 꺼내 잔을 채웠다. 그렇게 연거푸 몇 잔을 마시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기억이 먼저 꺼내든 것은 그날의 함성 소리였다. 30년 전 여름, 옆마을과 우리 마을 사이에 있었던 산은 자연스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즐겼던 놀이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석전이었다. 제대로 불도 밟히지 않는 산속에서 숨을 죽여가며 소나기에 맺힌 땀으로 범벅된 돌을 쥐고 몰래 상대를 노리던 그때의 긴장감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형, 저기 있다. 조용히 좀 해봐. 동생은 흥분과 긴장으로 번쩍이는 눈을 하면서 작은 고개 너머에 똘똘 뭉쳐있는 상대편을 보고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꼴의 형이라고 긴장으로 떨리는 손에 꼭 힘을 주고 조용히 동생에게 지시했다. 재성아,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넌 가서 돌 좀 모아와. 던지기 좋게 적당한 걸로. 네, 대장님. 얼마나 지났을까. 슬슬 작전대로 흩어지려고 하는 상대편을 보면서 마음을 졸이던 내게 옷을 늘려서 돌을 잔뜩 담아온 동생이 나타났다. 그런데 동생이 주워온 돌들 중에 그 당시 시골 마을의 색채와는 너무나도 다른 생경한 것이 있었다. 묘한 자줏빛으로 물든 돌, 어떻게 보면 보석처럼도 보이는 그것은 햇빛을 집어삼킨 것 같은 탁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었다. 재성아, 이건 어디서 주웠어?
저기 밑에 처음 보는 동물 옆에 잔뜩 있던데? 그래? 야, 이거 보석처럼 생겼다. 아직도 난 한여름 그 햇살을 머금은 산에서 쥐었던 그 기묘한 돌의 온도가 생각나곤 한다. 소름이 끼치도록 차가웠던 그 돌은 제멋대로 깎여져 있는 다면체의 구조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이면은 기계로 세공한 것 마냥 매끈해서 산의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형, 던질까? 그래. 내 대답에 동생은 요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에? 다시금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 모습은 정말 이상했다. 동생의 손을 빠져나온 돌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궤적을 그리며 상대를 향해 날아간 모습이 눈에 새겨졌다. 마치 살아있는 것을 찾아 움직이는 흉측한 무언가처럼 말이다. 그리고 나도 무언가에 홀린 듯 동생이 주워온 그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상대편들은 어리 빠진 채 돌을 얻어맞았다. 그러다 우리를 발견하고 괴성을 지르며 웅수하기 시작했다. 얘, 저기 있다. 저 자식들 저기 있네. 녀석들은 돌조차 줍지 못했는지 자신들에게로 날아온 돌들을 주워 반격을 시작했다. 야,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자. 나는 날아오는 돌들을 피하며 동생을 데리고 오솔길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때였다. 흘낏 뒤를 돌아보자 날 향해 마치 피리소리 같은 불쾌한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보라색의 돌이 보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동생이 내 옷깃을 잡아당겼다. 내리막길에서 내 몸과 동생의 몸이 균형을 잃으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했다. 아! 그때 동생의 몸이 휘청거렸다. 하지만 난 더 맹렬하게 날아오는 돌덩이를 피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랬기에 동생의 손을 잡고 빠르게 오솔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이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 난전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얼른 그쪽으로 합류하려고 눈을 빛내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풀썩 쓰러졌다. 야, 재성아, 왜 그래? 동생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다. 그제서야 난 곳곳을 간지럽히는 비릿한 피냄새에 몸소리를 쳤다. 동생의 어깨 축지에 아까 그 기묘한 돌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야, 재성아, 괜찮아? 형이 빼줄게. 좀만 참아. 돌을 빼내려 쥐고 힘을 주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명소리가 동생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며 더욱 동생의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느꼈다. 난 머릿속이 하얘져서 동생을 부축하고 업어가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의원을 부르려고 나가셨고 어머닌 식은땀을 흘리며 고열에 시달리는 동생을 간호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아이들이 놀고 있을 산을 바라보며 불길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건 여기서 못 고쳐요. 더 큰 병원으로 가봐야 돼. 의원은 고개를 저으면서 동생이 어깨 축지에 자리 잡은 돌 주변을 소독약으로 닦아냈다. 상처 부위를 절개하고 돌을 빼내야 할 것 같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부모님은 큰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동생을 데리고 마을을 나서야 했다. 형! 이틀이 지나고 동생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나를 향해서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난 어안이 벙벙했다. 부모님은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다. 나중에서야 술에 취한 아버지의 입에서 그때의 일을 들었을 뿐이다. 병원에 갔는데 그것이 동생의 살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그 돌이 장기에까지 뿌리를 뻗은 상태였다고. 큰 병원에서도 손 쓸 수가 없었다고.
어쨌든 나는 그날 밤 자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동생의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동생을 살폈다. 자신이 만든 솔방울 인형들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동생은 다행히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안심하고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다. 달그락. 돌이 구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동생의 몸에 자그마한 경련이 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동생의 눈이 확 떠졌다. 동생의 눈이 확 뒤집혔다. 그리고 마치 동생이 만든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렇게나 꺾여있는 나뭇가지로 된 팔다리처럼 사지가 난복하게 휘어지며 구부러지고 있었다. 괜찮아? 재성아! 나는 동생의 몸을 돌려 다급하게 어깨 쪽지를 살폈다. 그리고 그 돌이 결국 동생의 몸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다. 형... 동생이 힘없이 나를 부르는 목소리에 난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나를 밀어내듯이 동생의 눈 밑가에서 무언가가 불룩거리며 요동치고 있었다. 동생은 마치 온 힘을 다해 짜내듯이 한마디를 꺼냈다. 나 좀 죽여줘. 그리고 동생은 탈진하듯이 의식을 잃었다. 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동생이 숨을 쉬는지만 확인했다. 그리곤 그저 잘못 드는 거라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젓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다행히도 동생은 그 다음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해맑은 모습이었다. 그저 한 차례의 소동이었을 거라고 가족들과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돌이 구르는 섬뜩한 소리를 떨쳐내려고 난 노력했다. 야, 너네 뭐해? 그날 오후 마을 아이들이 약속 시간이 돼도 모이지 않은 우리 형제를 부르러 왔다. 그날은 다음 석전놀이를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나는 왠지 꺼림칙했다. 오늘은 놀이를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부름에 먼저 발을 뗀 건 동생이었다. 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따라 걷는 동생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동생의 무릎 관절이 기묘한 방향으로 뒤틀렸다. 다시 돌아왔다. 달그락.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에이씨, 왜 이렇게 안 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머리끝도 보이지 않는 건넌 마을 아이들. 결국 한 아이의 제안으로 우리는 직접 옆마을로 넘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옆마을에 들어선 나는 끔찍한 광경을 목도했다. 텅 빈 마을,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마을에서 우리들은 사람을 찾아 돌아다녔다. 응? 뭔 돌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아이들은 발에 채일 정도로 마을 전체에 뿌려져 있는 돌들을 툭툭 발로 차고 있었다. 그 돌은 동생이 며칠 전 산속에서 주워왔던 자줏빛의 돌이었다. 그리고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게 다 뭐지? 어느 집 앞에선 그 돌들이 마치 돌탑처럼 쌓여있기도 했다. 생경한 사건에 아이들의 눈에서 흥분은 지워진 지 오래였다. 모두들 겁먹은 어린 짐승 마냥 서로 붙어 불안한 눈빛으로 마을 안을 걷고 있었다. 야, 네 동생 어딨어? 그제서야 난 동생이 무리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길한 기분에 난 일행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뛰어 올라갔다. 있는 힘을 다해서 동생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산은 고요했다. 나의 목소리만이 산속에 외롭게 울려 퍼진다. 몸 여기저기에 잔가지에 긁혀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동생을 찾아서 산을 헤맸다. 머릿속에선 옆 마을을 뒤덮은 그 돌멩이들이 불길한 징조처럼 어른거렸다.
그러기를 얼마였을까. 결국 나는 동생과 며칠 전 숨어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 장소에 가까워지자 피비린내가 진하게 느껴졌다. 죄송아. 내가 땅에서 본 것은 굴러다니고 있는 눈이었다. 새빨간 핏줄덩이가 붙어있는 눈알이 동생과 숨어있던 지점에 떨어져 있었다. 거기에서부터 핏물이 마치 따라오란 듯 사방에 흩뿌려진 채 저 앞으로 이어져 있었다. 난 가빠지는 숨을 애써 억누르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얼마나 내려갔을까. 기묘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한낮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움이 느껴지는 동굴이었다. 동굴의 앞쪽에 그 기괴한 돌들이 마치 벌레처럼 우글우글 몰려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동생의 뒷모습. 난 그제서야 공포를 떨쳐내고 소리를 지르며 동생을 불렀다. 죄송아. 달그락 돌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동생에게서, 그리고 동굴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들은 동굴에서 메아리치며 엉켜 돌아와 마치 거대한 함성처럼 들려온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채성이는 눈이 있던 자리에서 그 돌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렸지만 비명 대신 나온 것은 그 저주스러운 돌무더기들이었다. 난 말을 잊은 채 경악하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동생은 계속해서 돌을 토해내다가 마치 무언가에 조종되는 꼭두각시 마냥 온몸을 비틀더니 내 발로 기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난 동굴 안으로 동생을 쫓아 들어가는 대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동굴 주변에 옆 동네 아이들이 눈이 없어진 얼굴에서 돌을 쏟아내며 나를 바라보듯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마을에 온 어른들은 산을 헤집고 돌아다녔지만 동생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날, 난 부모님과 마을의 장정들을 이끌고 그 동굴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동굴은 거짓말처럼 돌무더기들로 막혀 있었다. 그 자주색의 돌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산속에선 자식을 찾는 부모의 눈물 섞인 절규만이 남을 뿐이었다. 다만 망연히 동굴의 입구였던 곳을 바라보던 나는 그 사이에서 희미하지만 확실히 그 소리를 들었다. 달그락 돌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아버지, 전 그럼 들어가 볼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갑니다. 다음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바로 차로 가는 것이 아닌 내 걸음은 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 지금에서야 난 고백한다. 난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 저주스러운 돌이 무엇이든 재성이와 함께 그 산의 비밀처럼 영원히 묻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부모님께는 시간은 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진 혼자서라도 이곳에 남기로 하셨다. 하지만 난 그 끔찍한 일이 우리 가족과 옆마을에서만 일어났던 역사에도 남지 않을 사라질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내 동생 최성이에겐 미안하지만 그것이 세상에 넓게 퍼진다면 어떤 창극이 벌어질지 난 상상조차 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는 동생의 평온만은 바람하지 않는다. 재성이가 죽여달라던 그날 밤의 목소리가 나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난 덜덜 떨리는 손에서 꽃을 놓쳤다. 그리고 그저 망연히 눈앞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악마의 아가리 같은 동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거짓말처럼. 그리고 나를 희롱하듯 동굴이 뱉어낸 자줏빛 돌들에서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를 색채가 아롱인다. 동굴, 내 동생을 집어삼킨 그곳에서 달그락하고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